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가 분신할 당시 곁에 있던 동료가 막지 않았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양 씨의 분신을 방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조선일보가 제기했는데요. 바로 곁에 있었던 그 동료가 MBC에 당시 상황과 양 씨와 나눴던 대화를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10분 넘게 양 씨를 말렸지만 설득하지 못했고 이미 온몸에 휘발성 물질을 부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양회동 씨의 분신을 목격한 건설노조 홍모 부지부장. 9년 후배인 양 씨와는 가족끼리도 교류할 만큼 친했습니다. 걔 중학교 2학년 쌍둥이 2명 있어요. 내가 걔들을 어떻게 봐요? 큰아버지 했어요. 정신적 충격으로 외부와 소통을 끊었던 홍 씨가 MBC에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노동절 행사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강릉시청 화단에서 김밥을 먹으며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판사할 때 제출할 탄원서 그걸 써야 되는데 못 썼대요. 차에 가서 쓸 테니까 조용히 혼자 쓰고 싶습니다. 형님 어디가 잠깐만 계세요? 그러면 오전 9시 12분 양 씨로부터 전화가 왔고 지금 검찰청 주차장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야 임마, 11시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 왜 가 있냐? 그러니까 아니 그냥 먼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 알았어 형이 금방 갈게. 9시 20분쯤 검찰청 주차장에서 만난 양 씨는 차량 뒤편 화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휘발성 물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섬찟하더라고요. 형아 이거 뭐하냐 그랬는데 벌써 몸에다가 다 뿌리고 엄청나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침착한 척 다가가려 했지만 양 씨는 라이터를 몸에 대고 접근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한 통을 또 들고 있고 벌써 이성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니까 이 날짜를 가슴에 딱 대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형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10분 넘게 이어진 만류와 설득에도 양 씨의 심경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내가 판사 데려다 줄 테니까 가자고 그랬겠어요. 희동아 죽을 일은 아니다. 집이랑 금방 온다니까. 금방 온다니까. 유서에도 남긴 억울함. 양 씨는 자신이 공갈 협박범으로 몰린 데 대한 억울함을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형님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형님 저는 억울합니다. 공갈 협박범이래요. 애들이 알까봐 무섭습니다. 저는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양 씨로부터 미리 연락받고 온 YTN 기자까지 함께 말렸지만 양 씨는 결국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사람도 와보고 이 상황이 벌써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선생님 우리 이런 거 안 찍습니다. 우리 이런 거 안 찍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수만 그냥 붙인 거예요. 불이 붙는 걸 보고도 왜 바로 끄지 않았냐는 난처한 질문에 홍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을 어떻게 꺼요? 그냥 순간 뻥 했는데 제가 맨몸으로 어떻게 불을 끕니까? 진짜 불을 끌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가 같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주변에 어떻게 불 끌 그것도 없었고 慌하고 저는 거의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불이 붙는 폭발음에 이성을 잃은 홍 씨는 노조 지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희동이 죽었어. 희동이 죽었어.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저 그다음부터 기억이 진짜 잘 안 납니다. 그 펑소리에 저는 완전 갔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곁에 있으면서 분신을 방조한 게 아니냐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선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사건입니까? 그걸 누가 생각을 했고 누가 방조라고 누가 시켜요? 수지심사 받는데 이게 죽을 일이냐고요. 걔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계속 울면서 형님 나는 진짜 나는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네, 이번 조선일보 보도는 마치 옆에서 지켜본 듯 분신 전후의 상황을 초단위로 그려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상황을 찍은 검찰청사의 CCTV 녹화물이 통째로 조선일보에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독자가 제공했다는 조선일보의 사진은 모두 4컷. 분신 전후의 사진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장면을 실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9시쯤 양회동 씨가 YTN 기자에게 전화를 하고 목격자 홍모 씨가 등장한 시각을 적시했습니다. 9시 36분부터는 초 단위로 자세한 상황이 설명됐습니다.
YTN 기자가 도착하고 휘발성 물질을 뿌리는데 10초, 빈 통을 바닥에 내려놓은 지 18초 만에 불길이 치솟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초단위의 묘사는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알기 힘든 정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분신 장소인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은 맞은편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CCTV가 비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 기자가 이 CCTV 영상을 보면서 기사를 작성했거나 누군가 CCTV를 보고 나서 조선일보의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그 시야에서 사건 현장을 비추었을 때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던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과 똑같은 위치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건설노조는 검찰이나 경찰이 CCTV를 통째로 조선일보에 흘렸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내용이 CCTV 화면을 보고서 A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목격자 홍 씨가 도착하기 전에 숨진 양 씨가 이미 온몸에 휘발성 물질을 부은 사실은 누락하고 홍 씨가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고만 보도해 마치 양 씨의 죽음을 방조한 것처럼 표현했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족과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자료를 조선일보라는 특정 언론에 넘겨 왜곡 선동할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MBC는 검찰이나 경찰이 CCTV를 통째로 넘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해당 기사에 실린 사진을 누가 조선일보에 제공했을까? 이 물음이 중요한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죽음의 배경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신을 방조했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CCTV를 관리하는 검찰, 수사를 위해 영상을 가져간 경찰 모두에게 물어봤는데 두 곳 다 언론사의 CCTV 화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분신 당시의 모습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쪽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CCTV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가봤습니다. 검찰청 종합민원실 건물 외벽을 둘러봤더니 주차장 방향으로 각도가 다른 CCTV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CCTV 한 대는 종합민원실 출입구에 설치됐지만 방향이 분신 장소로 향하지 않았고 외벽에 달린 다른 한 대는 양 씨가 분신한 장소 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CCTV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청사 안의 카페 창문에서도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카페에서는 볼 수가 없나요? 검찰에 고 양회동 씨의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제공했는지 공식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검찰은 언론에 영상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CCTV를 가져간 경찰도 수사 중인 사항은 절대 제공할 수 없다면서 언론사에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경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고 양회동 씨의 분신은 정부의 노조 탄압 때문이라고 항의하며 건설노조가 벌인 1박 2일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 경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집행부 체포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이 동원됐습니다. 서울시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그제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 인도를 차지한 밤샘 노숙농성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행사를 불법 집회라고 못 박았습니다. 건설노조 집행부 등 5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이틀 전 신고된 집회 시간인 오후 5시를 넘겨 추모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집회를 이어갔고 6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일부 참가자들이 허용된 구역을 넘어 도로를 점거한 것도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집시법뿐 아니라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죄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앞으로 노조의 집단 행동의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신고되지 않은 야간 모임은 불법 집회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문화재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발표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윤 청장이 불법 집회에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 혹은 제한하겠다고 한 겁니다. 폭력을 행사한 집회를 개최했으니 이후 혹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법 집행기관인 경찰이 사전 검열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서울시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노조원들이 서울광장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변상금 9,500여만 원을 부과하고 도로 불법 점유 혐의에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반노조 기조에 편승하고 있다는 자기선언이라며 집회로 인한 혼잡에 대해선 일부 빈틈이 있을 수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는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주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는데 헌법에 이를 담기 위한 개헌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에 어머니들과 함께 5.18 기념식장에 입장했습니다. 기념식 내내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때는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끝까지 따라 불렀습니다.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었다며 광주가 그 역사의 현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루 앞서 광주를 찾은 민주당은 국가폭력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말로만 반성하고 기념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국민의힘은 특별열차를 편성해 지난해에 이어 역시 소속 의원 대다수가 광주에 집결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건 대통령 공약이자 당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지만 당장의 개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월의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의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모두 민주당의 개헌 요구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면서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에 돌리려 한다는 것을 그 의도로 설명했습니다. 5.18 정신 한 가지 사안만 담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시점과 방법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모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한마음이라지만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 올해 기념식에서도 반복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한다면서 올린 한 장의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계엄군과 광주 시민의 대치 장면을 담고 있는 그날의 사진이 계엄군의 시점에서 찍힌 거라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보훈처는 해당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보훈처가 어젯밤 공식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사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건 군복과 철모를 착용한 계엄군. 시민들을 가로막고 있는 계엄군 뒤에서 촬영한 것으로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했습니다. 보훈처는 사진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5월 정신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했습니다. 누가 보면 계엄군이 민주화 운동 한 줄 알겠다.
보훈처는 계엄군 편에 서서 5.18을 바라보는 것이냐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계엄군이 주인공인 사진을 왜 굳이 오늘 보아야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보훈처는 작년 5.18 때에는 민주주의의 새싹이 움트는 그림을, 재작년에는 시민들이 광장에 가득 모여있는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훈처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5.18의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여러 장면의 사진을 보여주려 했으며 그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사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훈처가 공개한 게시물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검은색 필터가 입혀진 사진에 5.18 민주화 정신이 헌법의 토대라고 강조돼 있습니다. 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이나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결코 좋은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세심한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2년 전이었죠. 경북 구미의 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동안 외할머니 행세를 해왔던 친모는 자기 아이와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누가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건지, 또 실제 딸의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결국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서 3살 배기 아이가 숨지고 시간이 꽤 지난 상태로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집에서 3살 보람이의 시신이 온통 부패한 채 발견됐습니다. 6개월 전 재혼한 엄마 김모 씨는 29개월 딸을 버리고 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발생 한 달 만에 급 반전을 맞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김 씨의 엄마, 즉 보람이의 외할머니 48살 성모 씨가 사실은 보람이의 친엄마로 확인된 겁니다. 석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부정하며 보람이가 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남편도 출산이 없었다고 거들었지만 검찰은 석 씨가 보람이를 낳고 비슷한 시기 출산한 딸의 아이와 바꿔쳤다고 보고 석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법원도 상황상 아이를 바꾼 게 맞다고 보고 석 씨에게 유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이 유전자 검사 결과만 보면 석 씨가 출산 뒤 애를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범행 동기도 없다며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파기환송 끝에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보람이가 숨진 채 발견된 지 2년 석 달 만에 모든 사법적 절차는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석 씨의 딸 보람이가 왜 손녀로 둔갑해 언니를 엄마로 알고 자랐는지, 보람이의 아빠는 과연 누구인지, 보람이와 바뀐 실제 손녀의 행방까지 모든 비밀은 석 씨와 몇 명만이 알기로 했습니다. 20살 터울 동생을 딸로 알고 키워오다 결국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중고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의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가해자한테서 온 편지였는데 꼭 이렇게 해야 했느냐, 당신도 지금 심정을 느끼게 해주겠다, 이런 섬뜩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박모 씨는 이틀 전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에게 사기 피해를 입혀 수감된 민모 씨. 저 기억하시죠라는 말로 시작한 편지는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셔라 등 섬뜩한 협박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해 1월 박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카메라를 판다는 민 씨에게 45만 원을 보냈지만 물건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계좌를 조회를 했더니 사기 피해 계좌가 뜨더라고요.
민 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모두 26명. 사기와 강도 전과가 있었던 민 씨는 지난달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기 위해 교도소 영치금이 압류되자 앙심을 품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주소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까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람들을 저 포함해서 이름하고 현재 거주지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포를 느낀 박 씨는 협박죄로 민 씨를 고소했지만 이사를 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을 때 가족들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혹은 저라고 착각을 해서 전혀 관련 없는 사람한테도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처럼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건 민사소송 관련 결정문이나 판결문입니다. 성범죄 같은 강력사건 피해자들이 민사 절차인 위자료 소송 등에 주저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가해자가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보복을 막는 것, 이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위험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이어진 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에게 보내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신생아가 의식불명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기는 두개골이 골절됐고 뇌출혈 진단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1, 2심 판결과 같은 징역 6년을 확정했는데요.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가 수건으로 갓난아기의 얼굴을 때리고 던지듯이 내려놓습니다. 아기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올리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아기는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폭행하고 학대하는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뇌세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 하는데. 이 간호사는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은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간호사는 이에 불복해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영이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이라고 보고 1,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7개월이 지나도록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아영이를 보면서 가족들은 대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아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가족들은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들고 해서 한 가정을 이렇게 완전히 파괴해놨는데 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도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신생아실 안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재판부가 아영이의 두부 손상이 간호사의 학대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사건 이후 국회는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자백 진술이 없으면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게 됐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든 간에 제일 좋은 수단은 CCTV에 의한 증거. 오는 9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신생아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총알을 맞으면 장기 손상 가능성이 높아서 감사원이 성능 미달로 판정한 방탄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군에 5만 벌 가까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방탄복의 성능을 검증하는 사격 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방탄조끼를 납품한 업체 그리고 품질 관리를 맡은 국가기술진흥연구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한 방탄복 제작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육군에 납품하고 있는 방탄복입니다. 계약된 5만 6천 벌, 107억 원어치 가운데 이미 4만 9천 벌이 육군에 납품됐는데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일부가 성능 미달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방탄 성능을 조사하기 위해 보통 총알 6발에서 8발을 쏘는데 시험 통과를 위해 특정 부위에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댔다는 겁니다. 덧대지 않은 부위에 감사원이 사격 시험을 한 결과 장파열 등 장기 손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문제가 된 방탄조끼에 대해 교환을 명령하고 해당 업체의 군납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업체가 방탄복 성능을 조작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는데도 방탄복 품질 관리를 맡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가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격 방식이 오히려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험 성적서는 35도, 45도를 각도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 전면만 쏴서 체크를 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역시 납품된 방탄복이 한국과 미국의 공인기관 시험을 모두 합격한 제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코로나19 비상경계가 해제되면서 우리나라를 오가는 항공편도 크게 늘었는데요. 여행객이 많아진 건 반가운 일인데 관광객을 위장해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범죄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적발한 마약 밀수 규모를 공개했는데 사상 최대였습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세관에 붙잡힌 말레이시아 국적의 한 남성입니다. 상의를 들추자 검정색 테이프로 몸을 칭칭 감아 고정시킨 흰색 덩어리가 보입니다. 모두 마약입니다. 10kg 되겠는데? 네, 엄청 많아요. 앞서 1월 인천공항 세관에서도 국제 우편물로 들어오던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감쪽같이 초콜릿 모양으로 만든 필로폰이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 사이에 끼어 마약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건수는 올 들어 4월까지 52건, 48kg.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 증가했습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도 96건, 114kg 분량으로 이 역시 작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전체 마약 밀수는 모두 205건으로 작년보다 20%가량 줄었지만 밀수량은 오히려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1.8kg,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마약 밀수가 점차 대형화된다는 뜻입니다.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 적발되고 있다는 사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현실을. 관세청은 사람과 우편 등 경로별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마약 전담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뉴스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최근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 공포가 일상까지 번지고 있죠.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는 10년 사이 12배로 폭증했습니다. 마약 밀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죠. 전기 주전자와 야구 방망이 등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이에 맞서 마약을 막는 기술도 표정 인식기, 탐지 패치 등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마약을 막을 준비가 돼 있는지 마약의 국내 유통 과정을 단계별로 현장 검증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국제 특송 화물은 반드시 이 세관을 거쳐야 합니다. 하루 평균 물량은 16만 건. 특수 엑스레이 장비 등을 통한 정보 분석이 이뤄지면 의심되는 물건들은 세관의 정밀 검사 대상이 됩니다. 특수 엑스레이 감지된 수상한 음식물. 가루 형태 필로폰이라든지 그런 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평범한 화장품도 의심이 되면 일단 뜯어봅니다. 먼지 수준의 마약 흔적도 옷에 밴 대마 냄새도 이온 스캐너에 포착됩니다. 시료를 저희가 살짝 묻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마약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이 기계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야구 방망이, 의자, 차량용 에어컨과 전기 주전자, 커피까지 곳곳에서 숨겨져 있던 마약이 튀어나옵니다. 야, 대단하다. 이달 관세청장. 마약을 찾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관 직원들이 화물에 배송지를 덮칩니다. 공항에서 찾아낸 마약의 배송지까지 직접 찾아가 마약을 배달하는 척 구매자를 잡아낸 겁니다. MDMA 맞죠? 많게는 하루 수십만 개에 달하는 배송물 검색과 마약 탐지, 현장 추적과 검거까지 80여 명의 단속 인원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세관 50곳 중 절반가량은 이온 스캐너조차 한 대도 없는 상황.
전체 화물 가운데 정밀 검사가 이루어지는 건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밀수범을 잡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눈의 깜빡임이나 거짓 미소, 혈류량 변화를 원격으로 감지해 밀수 의심자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제가 평소보다 긴장을 해서 눈 깜빡임이 달라졌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급격히 요동칩니다. 긴장 상태로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정보들을 체감검사원에게 전달을 한다면 검사 대상 여행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지만 이 역시 전체 밀수 경로의 85%에 달하는 해외 배송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공항 세관의 단속망을 뚫고 들어온 마약은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약을 주고받는 게 그 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영하고 저기 한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최근엔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과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 등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마약이 든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지 개발에 나섰습니다. 일반 우유와 필로폰이 섞인 우유를 이 키트를 통해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필로폰이 섞인 우유에는 검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투약 의심자의 땀을 이용해 손쉽게 마약 투여 여부를 가려내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패치 센서를 붙이면 피부 밖으로 배출되는 땀을 분석해서 이렇게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기술도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먼 데다 일선 현장에 얼마나 보급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지정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7년. 급격한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밀수를 막을 충분한 인력과 장비는 물론 유통 방지를 위한 단속과 기술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다룰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장 검증 손령입니다. 내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자, 현영준 특파원. 네, 오늘은 G7 정상회의에 앞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먼저 열렸다고요. 네, 오늘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내일 G7 회의에 앞서 두 정상이 핵심 의제에 대해 사전 조율을 나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의장인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日米ともに掲げる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を守っていくという G7 の揺るぎない意思を示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한마디로 G7 7개 선진국이 똘똘 뭉쳐서 러시아, 중국,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히로시마는 2차 대전 때 미국이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한 곳이고 또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기도 하죠. 일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폭 자료관을 방문하는 게 큰 이슈라면서요? 네, 일본에서는 이 외교의 달인으로 불리는 기시다 총리가 이 회의 장소를 히로시마로 정했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원폭 자료관 방문은 예정된 수순이 됐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G7 정상들이 내일 끔찍한 참상이 기록된 원폭 자료관을 방문하게 되면 일본은 전범 국가면서도 원폭 피해국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는 일본이 다시 군사력을 강화하는 현 시점에 외교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바로 이 점을 노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얘기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중요한데 마지막 날인 21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죠? 예, 일본 언론들은 21일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의 지지로 한일 관계가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일정이 빡빡하지만 한미일 3자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은 북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전후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에서 토크쇼를 진행하던 한 코미디언이 시진핑 주석의 말을 빗댄 개그를 했다가
재산 몰수에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인민군을 모욕했다는 죄목이었는데 소속사의 모든 공연이 무기한 중지됐고 수십억 원의 벌금에 공안당국의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베이징 이문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토크쇼를 주로 하는 중국 코미디언 리아오스. 지난 13일 베이징 공연에서 자신이 입양한 유기견 2마리가 다람쥐를 쫓는 모습을 보며 어떤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我看到这两条狗的内心只闪烁出了8个大字：作风优良，能打胜仗。 누군가를 패러디한 겁니다. 能打胜仗，作风优良的人民军队。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3년 강군 건설을 육성하자며 사용한 말인데 이후 중국 인민군의 수식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토크쇼 진행자가 유기견에 빗댄 겁니다. 그러자 회사가 도산해야 한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등 누리꾼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리아오스가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했다, 송구하고 후회스럽다고 밝혔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베이징시는 인민군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수호자로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리아오스의 소속사에 우리 돈 25억 5천만 원의 벌금과 2억 5천만 원을 몰수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회사의 공연을 중단시켰고 리아오스는 중국 공안의 조사까지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심지어 토크쇼를 왜 금지하냐며 군대를 다시 개에 빗댄 34살 누리꾼 또한 공안에게 구금당했습니다. 중국은 군인 지휘 보호법을 통해 군대에 대한 어떤 모욕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5조. 국민은 언론과 출판, 집회, 시위, 결사,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패러디 개그 한 번으로 벌금의 수사까지 받는 이번 사건을 볼 때 헌법상 자유의 의미가 일반 상식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 부부가 미국 뉴욕에서 파파라치들에게 자동차 추격을 당했습니다. 2시간 넘게 위험천만한 추격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리 왕자의 어머니인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파파라치에 쫓기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만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뉴욕의 맨해튼 미드타운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 부부가 자선 행사 시상식 참석을 위해 모습을 드러내자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옵니다. 늦은 밤 시상식이 끝나고 해리 왕자 가족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개인 차량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파파라치의 끈질기고 위험한 추격이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파파라치들의 차량은 인도 위를 질주하고 빨간불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피해 경찰서로 피신한 해리 왕자 일행은 경찰이 잡아준 택시를 이용해보기도 했지만 불과 한 블록도 못 가 다시 파파라치들에게 쫓겼습니다. And all of a sudden paparazzis came out of nowhere and started flashing, taking pictures. And Prince Harry and his wife and the other lady, they were nervous and they looked scared. 해리 왕자 대변인은 이날 상황과 관련해 공인이 되는 것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이지만 누군가의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시장도 나서서 파파라치들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And I think all of us, I don't think there's many of us who don't recall how his mom died. I thought that was a bit reckless and irresponsible. 해리 왕자는 지난 1997년 파파라치에 쫓기던 어머니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을 두고 분노를 표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파파라치 추격전이 해리 왕자에게 슬픈 과거를 떠올리게 했을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석 대가 하룻밤 사이 도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CCTV와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시내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검은색 승용차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차 안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이번에는 쇠지렛대를 들고 맞은편 차량으로 다가옵니다. 남성은 조수석 뒤편으로 사라졌고 뒤쪽에서는 유리창이 깨지고 블랙박스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제 새벽 3시쯤 전주 시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잇따라 털렸습니다. 쇠 지렛대로 유리창을 깨고 차량에 있던 가방과 현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아침에 갔더니 이미 이제 유리창 조수석 뒤쪽 2열에 유리창은 이미 부셔진 상태였고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좀 가져간 상황이거든요. 범행이 일어난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곳 주차장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고 블랙박스가 마련된 차량들도 많이 주차되어 있었는데요. 범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던 차량도 유리창이 깨진 채 발견됐는데 차 안에 있던 금품이 사라졌습니다. 물품 잃어버린지 몰라가지고 재물손괴로만 어제 조사를 잠깐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물건 잃어버린 거 알고 절도까지 해가지고 다시 그 파출소 갔다 왔거든요.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차량 한 대가 털렸고 경찰은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리창이 깨져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목이 전혀 안 울려서 전체가 다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기 때문에 돈만 집어넣었어요. 경찰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차량 털이 범죄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무단 횡단을 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새벽 1시 반, 서울 서초구의 왕복 8차선 도로. 차량들이 도로를 빠르게 주행하고 있는데 사람 2명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이때 직진 중이던 택시가 킥보드를 들이받습니다. 쓰러진 킥보드 탑승자들은 여고생들이었습니다. 두 학생은 보행자 신호 빨간불을 무시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학생들은 무면허 상태에다 안전모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운전하던 동갑내기 학생은 크게 다쳤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역시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주행할 수 있고 헬멧도 반드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 동시에 탑승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876건이던 전동 킥보드 사고는 2년 만에 2,842건으로 3배 넘게 늘었고 19명이나 숨졌습니다. 10대 운전자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도 재작년 628건에서 작년에는 1,096건으로 1년 새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다친 학생도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한 기업의 회장이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서울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범칙금만 내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경찰이 차량 주인인 회장을 불렀는데 같은 회사의 부장이 자신이 운전을 했다면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회장과 부장 두 사람 모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늦은 밤 서울 올림픽대로 고급 수입차로 통하는 페라리 차량이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습니다.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차주인은 전기설비 제조업체인 LS 일렉트릭의 구자균 회장. 경찰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 속도의 80km를 초과하면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경찰에 나온 사람은 구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 총무팀에서 차량 관리 업무를 하는 김모 부장이 대신 출석한 겁니다. 적발 당시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김 부장은 말을 바꿨습니다. 운전자는 따로 있고 자신은 진짜 범인을 도피시켰다며 자수서까지 제출했습니다. 2달 뒤 실제 운전자인 구 회장이 경찰에 나가 과속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당초 경찰의 출석 요구가 구 회장이 잘 안 쓰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와서 몰랐다며 차량 관리를 맡았던 김 부장이 다른 경로로 적발 사실을 먼저 알고 스스로 경찰에 출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딱지 끊는 건 줄 알고 얘기를 했던 거고 조사를 받는데 이게 그런 사안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바로 자수하는 형식으로
자백을 번복을 한 거죠, 진술을. 경찰은 지난달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 부장을 범인 도피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예식장도 주례도, 신랑 신부의 드레스와 메이크업, 그리고 사진 촬영까지.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결혼식을 해주는 예식장이 있습니다. 어느덧 55년째, 이제 2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 창원에 있는 신신 예식장에 이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예식장에서 노래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랑 신부 입장. 혼인이 성사됐음을 알리는 성혼선언문 낭독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성혼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회자이자 사진사는 예식장의 대표. 대표의 어머니는 신부 들러리에다 하객까지 대신합니다. 멸치!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소박하지만 알찬 결혼식은 물론 웨딩드레스와 턱시도까지. 소정의 사진값을 뺀 비용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가정 형편상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결혼을 기념하려는 손님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은사님을 40년 만에 또 모시고 리마인드 웨딩을 하고 싶어서 이 신신예식장을 찾아왔어요. 신신예식장이 특별한 결혼식을 선물한 지 어느덧 55년. 무료 결혼식은 한 부부의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서민층이 부자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 해주면 경제적으로 도움 좀 되고 좋겠다, 좋아하시겠다 싶어서 그렇게 문을 열었어요. 최 씨의 남편이자 예식장 전 대표인 백낙삼 씨는 수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선물해주고 지난달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러나 예식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넷째 아들인 백남문 씨가 새 대표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려드리고 하는 게 또 보람차고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다는 게 의미가 또 깊은 일이라서. 신신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14,000여 쌍. 이달에도 10여 쌍의 부부가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이 된 채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치는 고독사. 그 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 153만 명이 고독사 위험에 놓여 있다고 보고 처음으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진복과 방독면에 고무장갑을 착용한 두 사람이 현관문 앞에서 묵념을 합니다. 문을 열자 단칸방 바닥에는 옷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켜켜이 쌓인 컵라면 용기와 1.8리터 소주 페트병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집에 혼자 살던 80대 남성은 숨진 뒤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안 나오시고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열었더니 사람이 현관 앞에서 돌아가셔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홀로 죽음을 맞고 한참 뒤 발견되는 고독사는 지난 2021년 기준 3,378건으로 지난 5년간 매년 8.8%가량씩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1인 가구 5명 중 1명, 대략 153만 명가량을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하고 처음으로 고독사 예방 계획을 내놨습니다. 사망자 100명 중에 1.06명꼴인 고독사 수를 오는 2027년까지 0.85명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부 합통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요. 네, 건강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내 이름 불러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름 불러줄 사람도 없잖아. 고독사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돌봄, 병원 동행 등 생활지원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자살 위험이 높은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고독사 통계는 해마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동네 이장이나 부동산 업자 등을 고독사 예방 지킴이로 양성해 고독사 위험군을 가까이에서 조기에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잠수함은 탐지는 물론이고 공격을 하기도 쉽지 않아서 가장 은밀하고 위협적인 무기로 알려져 있죠. 우리 군이 최첨단 잠수함 탐지 장비를 동원해서 북한 잠수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벌였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훈련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부산 남쪽 우리 영해.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의 수중 탐지망에 물체가 포착됩니다. 함에서 쏜 음파만으로는 적 잠수함인지 즉각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 P3 해상 초계기가 투입돼 휴대용 소나 장비 소노부이를 투하합니다. 능동 소노부이 한 발 투하하겠어요? 투하. 부표처럼 띄운 소노부이가 발생시킨 음파가 되돌아오는 것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긴급 출격한 링스 해상작전 헬기도 탐지 작전에 합류합니다. 공중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길다란 줄에 매달린 원통형의 탐지기를 연신 물속으로 내려보냅니다. 잠수함 탐지 장비, 디핑 소나까지 동원돼 비로소 북한 잠수함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적 잠수함을 탐지하게 되면 이런 수직 발사대에서 홍상어 어뢰를 발사해 격침시키게 됩니다. 군이 공개한 대잠수함전 훈련 장면인데 은밀히 기동하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력을 투입했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는 훈련도 이어졌습니다. 심포 일대 SLBM 발사 징후 포착. 세종대왕함은 최대 1000km 밖 공중 표적까지 탐지가 가능해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해상에서 포착해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이지스함 3척을 운용 중인데 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춘 차기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내년 말쯤 취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단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지만 회계 담당자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배드민턴 혼합 단체전 세계선수권에서 우리나라가 숙적 일본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박주봉 감독이 이끄는 강호 일본에 남녀 단식과 복식, 혼합 복식까지 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조 1위 자리를 놓고 펼쳐진 숙명의 한일전. 첫 경기 혼합 복식부터 투지가 넘쳤습니다. 세계 랭킹 9위 김원호 정나은조가 세계 2위 일본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두 번째 남자 단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69위 전역 진입, 15인 니시모토에게 예상 밖의 압도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안세영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상대는 세계 1위 야마구치. 역대 전적 6승 12패로 열세였던 안세영은 예측 프로의 감각적인 샷과 동물적인 반사신경을 앞세워 속 시원한 완승을 거두고 마음껏 환호했습니다. 따로 준비한 세리머니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극기도 흔들어 주시고 정말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더 실수하지 않으려 했고 한 발짝으로 더 뛰려고 했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펼쳐진 남녀 복식에서도 박주봉 감독이 이끈 일본을 모두 꺾은 대표팀은 3연승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감독 교체로 어수선하던 프로야구 한화가 5월 들어 의미 있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층 탄탄해진 마운드를 앞세워 어제는 짜릿한 시즌 첫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명로 기자입니다. 한화는 3경기 연속 연장전을 치렀습니다. 상대도 선두를 다투는 SSG와 롯데. 힘겨운 접전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어제 시즌 첫 끝내기 승리로 모처럼 웃었습니다. 젊고 정말 힘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직 경험이 많이 없을 뿐인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은 팀이고 그런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3연속 연장 승부에서 1승 1무 1패. 5차례 연장전에서 1승뿐이던 4월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 중심에 단단해진 마운드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3실점 이하 경기가 24경기에서 10차례에 불과했는데 이번 달에는 이미 12경기에서 10경기를 3실점 이하로 막았습니다. 4월에 4점대였던 팀 평균 자책점도 이달에는 2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5월 팀 평균 자책점 전체 1위. 말 그대로 격세지감입니다. 특히 불펜진이 제 몫을 하면서 7회까지 앞선 6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구원 투수들의 보직 정리를 선언한 최원호 감독의 구상도 일단 순항 중입니다. 졌을 때와 비겼을 때와 이겼을 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하고 대등한 게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베로 감독 전격 경질로 비난을 받은 한화. 이기는 야구를 내 것만큼 승리 DNA를 갖출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농구 인삼공사의 오세근 선수가 SK로 전격 이적했습니다. 대학 동기 김선영 선수도 12년 만에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됐다며 반겼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여름철에 내릴 법한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졌습니다. 오후부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도 쪽에 쌀하고박을 동반한 대류성 구름대가 발달했고요. 지금은 비가 거의 그쳤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넓은 구름대가 머무르고 있는데요. 비의 강도는 5mm 안팎으로 강하진 않고요. 이들 지역의 비도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는 그칠 전망입니다. 낮에는 비가 그치고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8도, 예산 29도를 보이겠고요. 속초 등 동해안 지방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내일 새벽과 낮 사이에 5mm가량이 내리겠습니다. 또 당분간 모든 해안가에서는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7도, 안동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아지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8도, 대전 26도, 대구 25도로 내륙 지방의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기온도 적당히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